명도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꺼내던 그 순간의 분노, 그 결연함이 모든 것을 시작했었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의 시작은 훨씬 더 먼 과거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저는 30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정확히 30년이에요. 그때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아들은 겨우 돌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저는 아이를 안고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아들이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새해 아침 차례를 위해 송편을 빚고 나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엄마, 올해도 미안해.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라는 문자만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지내면서 60대 초반이 된 지금 저는 두 채의 집을 장만했습니다. 한 채는 제가 사는 아파트이고 다른 한 채는 월세로 놓아둔 빌라였어요. 살면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악착같이 모은 돈들입니다. 그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가 제 노후를 책임져주는 귀한 수입이 되었어요.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저는 경로당에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60대 초반이 된 지금도 저는 건강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고 산책을 가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매일 밤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그 마음을 꾹 참고만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평일 오후였어요. 명절이 아닌데 전화를 하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응, 무슨 일 있니? 전화를 다 하고. 엄마, 지금 시간 괜찮아? 뭔가 심각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 시간 된다. 뭐 어디 아프니? 아니, 엄마 그게. 지금 사는 전세가 끝났는데 전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집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엄마 소유 빌라 말이야. 혹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월세를 제때 낼 테니까. 저는 한순간 멍했습니다. 30년 동안 손을 놓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자기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니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을 찾아야 한다니요.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아들을 아파트로 불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나타났어요. 세월이 지나 머리도 빠지고 얼굴도 피곤해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옆에 며느리는 더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손주 준영이는 없었습니다. 엄마, 어서 들어와. 거실에 앉자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빌라에 들어가고 싶어. 지금 살던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새로운 집을 못 찾았어. 준영이는? 준영이는 어린이집 갔어요. 손주는 또 보지 못했습니다. 손주만 기다린 할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상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계약서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월세 액수, 입금 날짜, 계약 기간, 그리고 연체시 명도 소송까지 명시했습니다. 이것이 계약 조건이야.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할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감정이 아닌 사업가의 마음으로 아들을 대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아들이었지만 이제 그는 제게 월세를 낼 채무자일 뿐이었어요.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도 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감정이 아닌 사업가의 마음으로 아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돈으로만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펜을 움직였어요. 손주를 보기 위해서라도, 아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첫 달 약속된 금액이 정확히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 달 월세가 정확히 입금되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정말로 이 관계를 단순한 돈거래로만 생각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빌라에 이사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아들은 저를 찾아와서 엄마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손주라도 데려올 줄 알았는데 그런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창문에서 빌라를 바라보곤 했어요. 저 집에 우리 손주가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손주는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저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었을 때도 월세는 정확하게 입금되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에 숫자가 찍히고 사라질 뿐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돈을 받는 건물주일 뿐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감정으로 아들을 대했을 때는 30년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계약 관계로만 대한다면 적어도 제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해준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어보니 그 안에는 저의 모든 조건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월세 액수, 입금 날짜, 관리비 부담, 연체 시 처리 조항,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명도 소송 관련 내용까지 말입니다. 저는 처음엔 이것들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저를 지켜주는 방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외면하는 만큼 저도 아들을 냉정하게 관리하면 되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세 번째 달에는 빌라의 작은 수도 배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계약서에 따르면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보증금에서 빼자고 했지만 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결국 수리비를 내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냉정해졌는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지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저는 계약서의 조항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입금이 하루라도 늦으면 아들에게 즉시 연락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라는 식의 말로 압박했습니다. 아들은 항상 죄송하다며 빨리 입금했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관리비, 수도료 같은 모든 항목도 꼼꼼히 확인했고 세입자인 아들이 내야 할 부분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정한 계약 조건들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아들에게 자주 상기시켰어요. 저는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일방적으로 당했던 무시와 외로움을 이제야 조금씩 돌려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경로당의 할머니들은 가끔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댁에 손주가 있잖아. 요즘 어때? 라고 말이에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바쁘대라고요. 그 이상의 설명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한다면 30년의 외로움과 지금의 분노가 모두 터져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할머니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바빠서 손주를 못 본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여겼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원했다면,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다면 시간을 냈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이 흘렀습니다. 월세는 여전히 정확하게 입금되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더 이상 그것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빌라는 제 소유였고 아들은 그곳에 사는 세입자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무시했으므로 저도 아들을 철저하게 계약 관계로만 대하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거래 관계였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돈으로만 관계를 맺는 냉정한 거래 말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손주의 목소리가 자꾸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린 손주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몸과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월세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숫자가 정확히 입금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제 제 하루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었습니다. 돈이라도 확실해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지는 스스로도 느낄 수 없었어요. 여섯 번째 달부터 달라진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입금이 이전처럼 정확하지 않았어요. 며칠 늦기도 했고 때론 전액이 아닌 일부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즉시 아들에게 연락했고 아들은 항상 미안하다며 빨리 채우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계속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금 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반복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들이 저에게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작았고 만날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요. 이때쯤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자금난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고 며느리는 더욱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오직 월세만을 요구했고 기한을 넘기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30년을 혼자 견뎌낸 제가 왜 아들의 사정을 봐줘야 하는가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들 며느리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의심이었어요. 아들이 월세를 못 낸다고 하면서 여유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의심은 맞았습니다. 며느리의 계정에는 새로운 차를 타고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명품 가방들, 해외여행 인증 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명품 카페에서의 사진, 해외 쇼핑몰에서의 사진, 비행기 탑승권까지 포함된 여행 사진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최근 몇 달 동안 올라온 것이었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월세를 못 낸다고 하면서 명품을 사입고 해외여행을 다니다니요. 이것은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제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30년을 혼자 견딘 할머니를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냉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한 마음의 자리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처음엔 좀 더 시간을 가져볼 것을 권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명백하다고 확신했거든요. 계약서에는 연체 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그것을 이용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통지장이 아들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저는 세밀하게 따라갔습니다. 아들이 이 통지를 받을 때의 얼굴을 상상하는 것조차 제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아들은 곧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절박함을 넘어선 공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만 했어요. 아들의 설명이나 변명을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을 들었으니까요. 아들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었어요. 소셜 미디어에서 발견한 사진들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웃는 며느리의 얼굴, 새 차의 열쇠를 들고 있는 사진, 해외 공항에서 찍은 사진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손가락은 자동으로 소송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적 대응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고 복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직 정의와 복수만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소송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계약서가 명확하고 아들이 월세를 정확하게 내지 않은 사실도 기록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빌라에서 내쫓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더 높은 월세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것이 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적어도 돈으로라도 그 시간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명도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났을 때 저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아들이 월세 연체로 인해 빌라에서 나가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축하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는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승리가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고 변호사와 함께 집행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집행관들과 함께 빌라를 열었을 때의 광경은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문은 쇠망치로 부수어져야 했어요.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제 심장도 함께 부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고 안에는 텅 빈 방들과 남겨진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나가 있었어요. 그들이 남겨간 것은 오직 폐허뿐이었습니다. 벽에 못자국들, 바닥에 얼룩, 정리되지 않은 짐들이 그들의 서둔 퇴출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폐허를 바라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승리가 정말 제가 원했던 것인지 하는 의문 말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제 손을 들어줬지만 그것이 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손주의 목소리가 이 집에서 울려나왔을 텐데 이제 그 목소리는 영영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변호사는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그것을 받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빌라를 정리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청소업체를 부르고 파손된 부분들을 수리했어요.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하면서 저는 자꾸만 아들의 흔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색칠한 벽면의 낙서, 작은 신발이 벗겨져 있던 신발장, 아들이 던져둔 서류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흔들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지우라고 지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월세를 높였는데도 지원자들이 많았어요. 전문직 종사자, 결혼 초기 부부, 이런저런 사람들이 빌라를 보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청결하고 성실해 보이는 여성을 골랐어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이전과 같았지만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어떤 피로감만 남아 있었어요. 새로운 세입자는 계약서의 조건들을 이해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높아진 월세가 통장에 입금되었고 전보다 더 많은 돈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변호사는 이것이 당신의 정당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들이 과연 제가 원했던 것인지, 이 대가가 적당한 것인지 자꾸만 의문이 들었어요. 밤이 되면 저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의 절박한 목소리, 문이 부수어질 때의 소리, 텅 빈 빌라의 모습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법의 칼날은 예리했지만 그것으로 베인 상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매달 1일에 정확하게 월세를 입금했고 빌라의 관리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청결 상태도 좋았고 이웃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의 아들 때와는 달리 이 세입자에게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돈은 정확했고 관계는 단순했으며 감정의 개입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가족관계로 인한 고통도 없었고 월세 입금으로 인한 불안감도 사라졌습니다. 경로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노래도 부르고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며 다시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외출을 할 때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웠어요. 월세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매달 같은 시간에 입금이 들어오면 저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그 돈이 있다면 적어도 제 노후는 안전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손주를 본 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는지 세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들과의 소송이 끝난 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더 이상 새로운 사진들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들도 저를 완전히 외면했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차피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냉정한 거래 관계, 그것이 저와 아들 사이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을 생각해 보니 저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한때는 손주를 품에 안고 싶어 했던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혼자 월세 통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로당의 할머니들이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손주는 어떻게 되었냐고, 왜 연락이 없냐고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쁘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달랐어요. 그들이 바빠서가 아니라 저를 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제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녀도 아들처럼 거짓을 숨기고 있진 않을까 싶어서 한두 번 빌라를 방문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깔끔했고 차분했으며 계약 조건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에서 얻지 못했던 신뢰가 이 낯선 여인과의 관계에서는 형성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저는 이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월세가 들어오는 날을 기다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다음 달을 기다리는 방식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경로당에 가는 것도 처음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예측 가능해졌고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텅 빈 상태였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월세 통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병원에서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대기실에서 처음으로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저는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눈에 띄게 초라해져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봤던 화려한 옷은 사라졌고 대신 해진 운동복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화장기도 없었고 얼굴도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일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충동이 일었습니다. 호기심 같은 것이었어요. 나는 며느리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을 모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따라 복도를 걷다가 소아 중환자실 앞에서 멈추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주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결국 저도 중환자실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본 손주는 다양한 의료기구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 창백한 얼굴, 가슴 위의 모니터에서는 생명의 신호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저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이 나 있었고 눈밑은 검었으며 옷도 비스듬히 입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수년간 싸운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손주의 곁에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그냥 궁금한 것처럼요. 간호사는 저를 할머니로 인식하지 못했는지 대답해 주었어요. 아이는 2년 전부터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 소아암이라고 했어요. 치료는 계속되고 있고 매달 치료비가 2천만 원대라고 했습니다. 2년이라는 숫자가 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2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요. 매달 2천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하면서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명품 사진들, 해외여행의 인증사진들, 새 차의 사진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더 물었습니다. 부모가 많이 걱정하는지,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을 새며 있고 아버지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에서 저는 그 자리에 동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제 가슴 한가운데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들이 견뎌낸 고통,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아들이 월세를 못 냈던 이유도, 며느리가 모습을 감췄던 이유도, 손주를 데려오지 않았던 이유도 이제는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이를 살리려고 필사적이었던 것입니다. 마주친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간호사의 말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 보니 아들 부부가 한 것들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월급 전부를 치료비에 쏟아붓고도 부족했다는 것, 결혼 때 받은 예물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는 계속 부족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의 사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간호사의 한마디가 그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치료비를 빌리기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명품 가방, 새 차, 해외여행 사진들이 모두 돈을 빌리기 위한 허장성세였다니요. 아들 며느리는 신용을 얻기 위해 거짓을 꾸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짓을 봤을 때 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 자존심을 위해, 제 분노를 위해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자신을 거울 앞에 세워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누구였을까요? 손주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싸우는 아들 부부를 법정으로 끌고 간 할머니였습니다. 월세만을 요구하고 계약서 조항만을 들이대던 차가운 여인이었어요. 저는 30년을 혼자 견뎌냈다는 이유로 아들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2년을 손주를 살리기 위해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제 외로움과 아들의 고통 중 어느 것이 더 크고 작은지는 이제 명백했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며칠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 손주의 모습, 며느리의 초라한 뒷모습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밤새 저는 그동안 했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월세를 독촉하던 제 목소리, 계약서 조항을 강조하던 제 표정, 명도 소송을 진행하라고 변호사에게 지시하던 제 손들 말입니다.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심지어 수치스러웠어요. 계약은 계약이라며 한 푼도 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월세를 더 높이려고 했어요. 법정에서 저는 아들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손주와의 관계를 영영 잃어버린 것, 아들의 신뢰를 완전히 부숴버린 것, 그리고 제 자신의 양심을 죽인 것이었어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따라가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할머니의 자리에서요. 아들은 저를 보며 놀랐습니다. 수년을 본 듯 낯선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인사를 했거든요. 인사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모두 치료비에 쏟아붓는 것이었어요. 빌라도 팔기로 했습니다. 두 채의 집이 제 자존심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손주의 생명이 저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말렸습니다. 노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올바른 이유였거든요. 집을 팔면서 저는 30년을 혼자 살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빌라도 떠났어요. 그 대신 아들 부부와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좁고 불편한 집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약한 아이였지만 따뜻했어요. 손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왔던 손주를 이제는 매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도왔어요. 더 이상 월세를 강요하지 않고 대신 아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밥상에 앉을 때마다 며느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었던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요. 가족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말입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손주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곤 했어요. 작은 손, 따뜻한 온기, 그것이 제 노후가 되었습니다. 돈 많은 노후가 아니라 가족이 있는 노후가 된 것입니다. 경로당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과 집을 오갔어요. 월세 통장도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것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밤새 눈을 뜨고 있던 피로도 빠졌어요. 며느리도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화장기는 없었지만 눈이 밝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짓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었고, 며느리였고, 손주였어요. 새로운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밥을 지으면서 아들의 직장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녁이 되면 며느리와 함께 앉아 하루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지만 마음은 부유했어요. 30년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채워졌고 2년간의 고통도 조금씩 치료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요.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주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어요. 아들이 웃는 것이 월세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제가 30년을 혼자 살아가며 놓쳤던 것들, 냉정함으로 외면했던 것들이 이제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제처럼 외로움으로 인해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기를, 상처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기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는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혹은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따뜻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요.